저런 거지 같은 건 당장 내쫓아. 시어머니는 제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이나 탐내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수천억 원대 유산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제 손등의 점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피눈물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민서연, 올해 29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저 남편과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전부일 거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도 남편의 무관심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그저 묵묵히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제 삶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거칠고 또 아프게 말입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병원 천장을 보며 저는 부러진 왼쪽 팔의 통증을 애써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팔을 살폈고 젊은 간호사는 소독을 위해 제 손등의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한 중년의 남자가 제 손등을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것을 보니 이 병원의 의사인 듯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손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등에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단풍잎 모양의 연한 갈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걸 보며 말씀하셨죠. 하늘이 내려주신 특별한 표식이라고. 남자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잡으려다 이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돌아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찾았네. 드디어 찾았어. 틀림없어. 그 반점이야. 당장 사람들을 보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애님을 지켜야 하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애님이라니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단 몇 분이 흘렀을 뿐입니다. 쿵, 쿵, 쿵. 복도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백 명의 남자들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양옆으로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약속이라도 한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애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심지어는 고통에 신음하던 다른 환자들마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초라한 며느리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장을 봐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서부터 날아왔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구나. 네 집 며느리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들어와? 집안은 돼지우리 꼴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얼른 손에 든 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마트가 세일을 해서 물건 고르느라 조금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일. 내가 돈 아껴서 뭐 할 건데?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돈 모아서 내 친정이라도 갖다 바치려고? 애를 못 낳는다는 말.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 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 김진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라도 좋으니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을 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못 본 척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제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봤지? 내 아들도 너한테는 정이 다 떨어진 게야? 밥 차릴 생각은 안 하고 대체 뭘 사온 게냐? 시어머니는 제가 사온 봉투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성껏 골라 담은 김치 재료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김치? 내까짓게 담근 김치를 어떻게 믿고 먹어? 내 엄마한테 배운 솜씨가 오죽하겠냐. 돌아가신 엄마를 욕하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욕은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이 돌아갔습니다.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려는 저를 시어머니는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제 왼쪽 팔을 오악스럽게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당장 나가서 제대로 된 김치 사와. 제가 뿌리치려고 몸부림치자 시어머니는 더욱 세게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 너무나도 선명하고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아. 극심한 고통에 제가 비명을 지르자 시어머니도 놀라 제 팔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살은. 내 뼈가 약한 걸 누굴 탓해? 재수 없게 시리 남편이 그제야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서연 씨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부러졌으면 병원 데려가면 될 것 아니냐. 뭘 꾸물거려, 이 답답한 놈아. 남편은 저를 거의 안다시피 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제 인생은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병원 응급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부러진 팔의 고통보다 더한 혼란 속에서 저를 영애님이라 부르는 수백 명의 남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애님이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 손등의 이 작은 반점이 대체 무엇이기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병원 가장 안쪽에 있는 조용한 1인실로 안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 김진우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옆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님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아까 응급실에서 저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던 중년의 의사 그리고 자신을 조영철 실장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가운에 적힌 이름을 보니 그의 이름은 최인호, 이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최인호 원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우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이 세진의료원 원장 최인호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무려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요. 28년 전. 제가 세상에 태어난 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최 원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8년 전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이 근처 국도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그 한마디의 방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덮친 사고였죠. 당시 저는 이 병원의 젊은 인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승용차의 운전자는 강지윤이라는 이름의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강지윤.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저희가 손쓸 틈도 없이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기 걱정만 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이 타고 있다고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최 원장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차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 강지윤이라는 여인이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최 원장님은 고개를 돌려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기가 사고의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며칠 밤낮으로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는 어머니와 똑같은 위치에 아주 특별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최 원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왼쪽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단풍잎 모양의 반점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아기라고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비록 몇 해 전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던 제 손등의 반점을 어루만지며 우리 딸은 특별한 아이라고 속삭여 주시던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설을 쓰는 겁니까? 당신들 혹시 사기꾼들이지? 우리의 아버지가 땅 좀 가졌다고 하니까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꾸며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속셈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최 원장님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아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영철 실장이라는 남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숙자 여사님,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 세진의료원은 세진그룹의 한태준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세진의료재단 소속입니다. 세진그룹.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조 실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2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이신 강지윤 여사님과 그리고가 태어난 외동딸을 잃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단 하루도 따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의료재단을 후원하신 것도 혹시나 따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환자의 의료 기록에서 특이 사항을 확인해왔던 겁니다. 그랬군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아버지, 비극 속에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또 다른 어머니.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조 실장님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 믿기 힘드실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저희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유전자 검사. 그 네 글자가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체혈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늘이 팔을 찌르는 따끔함보다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30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깁스를 한 팔을 어루만지며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엄마는 왜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조영철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몹시 지쳐 보이는 얼굴. 깊게 펜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서 그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조 실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애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회장님. 세진그룹의 한태준 회장. 저희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잊은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위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잃어버린 채 한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한 늙은 아버지의 모습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꿈처럼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뺨에 닿기 직전 그는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거부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 딸,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제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보고 더욱 가슴 아파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최인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강지윤이라는 제 생모였습니다. 웃는 모습이 어쩐지 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네, 엄마란다. 그는 사진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달아빠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지윤, 그리고 우리의 보물 서연에게 사랑한다. 그는 지갑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주 작은 은으로 만든 아기 발찌였습니다. 작은 방울이 달린 앙증맞은 발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선물한 것이란다. 내 작은 발목에 꼭 맞았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28년의 세월. 그 고통과 그리움의 무게가 제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다 겨우 눈물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이 아비가 너무 못나서 너와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시 회사를 막 물려받았던 젊은 시절,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멀리 떠나보내려던 것이 그런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태준 회장님은 보자마자 조금도 기죽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남의 며느리한테. 서연이는, 민서연이는 내 며느리요. 법적으로 엄연히 내 아들 김진우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애란 말이오. 시어머니는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저희의 혼인관계증명서였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 많고 힘있는 회장이라도 이건 못 바꿀 걸. 내 허락 없이는 내 며느리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건드려. 아시겠어? 한태준 회장님은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태준 회장님은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작은 은 발찌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발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발찌를 손에 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영원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한쪽 문은 과거의 비극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고, 다른 한쪽 문은 고통스러운 현재에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소리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도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진솔한 나눔과 지혜로운 조언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의 힘든 날들을 헤쳐나갈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꼭대기층에 있는 아주 넓고 조용한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VIP 병실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병실 안에는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과 과일 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한태준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직후 병원 사람들이 저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제 주위에는 늙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 호화로운 병실도, 저를 영애님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남편 김진우 씨마저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 손을 잡아주거나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소파에 앉아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내, 민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에 잃어버렸던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 사이에 투명하지만 아주 두꺼운 벽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예전처럼 그가 제게 화를 내거나 혹은 어머니 앞에서 저를 외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이 어색한 침묵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번도 뵌 적 없는 중년의 여성과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의 여성. 그리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잘생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두 사람은 제 침대 앞으로 다가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성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가, 몸은 좀 괜찮니? 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오지혜라고 한단다. 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 새어머니라는 말이겠지요. 그녀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저는 한태민이라고 합니다. 누나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태민. 아버지의 아들. 저에게는 이부동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지만 오지혜라는 분이 저를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아니다, 아가. 누워 있거라.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그녀는 제 이마를 짚어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미소에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차가운 감촉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한태민이라는 남자의 눈빛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손등의 반점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는 상인처럼 말입니다. 오지혜 여사님은 제 남편을 보고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쯧쯧 찼습니다. 김서방이라고 했나요? 우리 서연이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할 동안 대체 뭘 한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아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지혜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 거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널 애타게 찾았는지 아니?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정말 다행이야. 요즘 내 아버지가 건강이 썩 좋지 않으시거든. 내가 돌아온 게 아버지께는 가장 큰 약이 될 게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처신을 잘해야 한다. 너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세진그룹 사람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괜한 구설수에 오르내려서 집안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은 없어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결혼 생활, 그리고 제 남편을 집안의 흠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곳. 재벌가라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조영철 실장님이 하얀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저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세진그룹 한태준 회장의 친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아주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좁은 방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드넓은 광야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럭셔리하지만 적막한 병실 안에서 흘러갔다. 온몸을 뒤덮었던 시퍼런 멍은 옅은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핥히어진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처 위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나의 새로운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고 나 자신을 포함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병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한태준 회장님은 이른 아침부터 와 계셨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계신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 옆에는 늘 그렇듯 조용하고 공손한 태도의 조영철 실장님이 서 있었다. 그리고 병실 한쪽 구석에는 남편 김진우 씨가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곁을 지켰지만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고 두꺼워지는 듯했다.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회진이 끝나고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낮고 따뜻한 그러나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딸. 집, 그 한마디가 참으로 낯설게 들렸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집은 내가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진그룹 일가의 거대한 저택일 것이다. 그곳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규칙들이 존재할 터였다. 안전하고 풍족하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어색한 세상.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다. 내 시선과 마주친 김진우 씨가 움찔 몸을 떨었다. 그는 망설이듯 내게 다가와 마지막 남은 용기마저 날아가 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응, 내가 어머니께 다 설명할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그의 애원은 너무 늦었고 너무나도 연약했다. 그가 말하는 우리 집은 시어머니의 경멸과 무시를 견뎌야 했던 비좁은 옥탑방. 내 눈물이 모든 벽과 바닥에 스며들어 있는 고통의 공간이었다. 모두가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수십 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남편은 그가 받을 자격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기를. 나는 직감했다. 지금 나의 선택은 단순히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정의하는 일이라는 것을. 과거의 민서연이었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것이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로부터, 무능력한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로부터 도망쳤을 것이다.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된 삶, 아버지라는 거대한 권력의 보호막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맞고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던, 불행에 순응하던 민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세진그룹 한태준 회장의 딸 한서연이었다. 이 새로운 이름은 나에게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킬 힘과 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였다. 도망친다고 무엇이 해결될까? 그것은 그저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게 닥친 불행 앞에서 무너지는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일 뿐이다. 내 결혼 생활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감히 직시하지도 못하는 실패의 기록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집에서 만났던 오지혜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를 집안의 흠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이 결혼 생활이 계속되든 아니면 여기서 끝나든 그 결정은 도망이 아닌 나의 온전한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했다. 오랜 침묵 끝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을 휘젓던 번민과 고뇌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그리고 남편을 차례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 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 갈 곳을 정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죽인 채 나를 바라보는 김진우 씨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저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조영철 실장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며 그 얼굴에 서운함이 어렸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김진우 씨였다. 그는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놀라움과 희미한 희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왜 하필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게냐? 넌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 내 집은 이제 여기,
아비의 곁이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딸이기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제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 결혼은 제가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제가 직접 마주해야 해요. 제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당당하게 매듭짓고 싶습니다. 나는 한층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훗날 사람들이 세진그룹 딸이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고 가난한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제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내 말을 듣는 아버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실망감은 옅어지고 그 자리를 이해와 대견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채워갔다. 아버지는 내 안에서 구출되어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강인한 한 여자를 보고 계셨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결정을 존중하마.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서연아. 우리 집은 언제나 너를 위해 열려 있다. 언제든 힘들면 돌아오너라. 아버지는 조 실장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조 실장, 경호원 몇 명을 붙여서 멀리서 서연이를 살피게.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네. 결정은 내려졌다. 김진우 씨는 말없이 내 짐을 챙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공기는 숨막힐 듯 어색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기를 반복했다.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돌아가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용서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진우 씨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나의 강인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동시에 깨달았을 것이다. 나의 결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따귀와도 같았고 스스로의 비겁함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훗날 그를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었음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차는 익숙한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똑같은 오르막길, 똑같은 낡은 건물이었지만 오늘 이곳에 서 있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채 이 집으로 들어서는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였다. 김진우 씨가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늘 그랬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돌렸다. 이놈의 자식이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야. 허. 아들을 향한 잔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더 이상 나오지 못했다. 아들의 등 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다.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다. 내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남편의 옆을 지나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정면에 섰다. 나는 경악으로 물든 그녀의 눈을 평온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강한 힘을 담은 눈빛으로 마주 보았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의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전쟁이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다.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는 더 이상 내게 손찌검을 하거나 대놓고 폭언을 퍼붓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나를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무기는 말과 시선, 그리고 상황이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귀하디귀하신 세진그룹 아가씨가 이런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다시 오셨을까? 내가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긴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어머님. 내 대답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날 이후 우리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심리전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과장되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유, 동네 사람들.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친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이 못난 시어미랑 가난한 남편 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같이 살아준다니까. 효녀도 이런 효녀가 없어. 정말. 그 말은 칭찬의 옷을 입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엄청난 배경을 숨기고 시집온 속을 알 수 없는 여자가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멍청하고 딱한 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웃들의 힐끔거리는 시선 속에서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폭력보다 교묘하고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방식이었다. 집안에서는 더욱 심했다. 친척들이라도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낡고 해진 그릇에 내 밥을 담아주거나 모두가 과일을 먹을 때 슬그머니 나를 빼놓았다. 노골적인 학대는 아니었기에 누구도 섣불리 지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너는 우리와 다르다.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남편 김진우 씨는 그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묘한 괴롭힘을 알아차린 듯 몇 번이나 불편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끝내 어머니에게 대들지도 그렇다고 내 손을 잡아주지도 못했다. 그는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잠든 척 돌아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고통에 가까웠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는 그의 나약함이 지긋지긋하게 미웠지만 이제는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어머니라는 굴레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이웃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칭찬 감사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진우 씨 곁에서 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내 된 도리라고 생각해요. 친척들 앞에서 나를 따돌리려 하면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 몫의 과일을 직접 가져와 깎았다. 보란 듯이. 나의 그런 태도에 시어머니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놓고 화를 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나를 세진그룹 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나는 시집온 며느리라는 굴레 때문에 그녀에게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다. 우리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나와 진우 씨, 그리고 시어머니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진우 씨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다. 문 앞에는 아버지, 한태준 회장님과 조영철 실장님이 서 있었다. 낡고 비좁은 아파트 복도에 선 아버지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는 이 공간의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능숙하게 표정을 바꾸었다. 그녀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과장된 몸짓으로 아버지를 맞이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렇게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행차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호들갑에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시선은 곧장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잠깐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차를 내오겠다며 주방으로 허둥지둥 사라졌다. 진우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조만간 서연이의 존재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진그룹에 잃어버렸던 딸이자 앞으로 세진을 이끌어갈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지. 아비로서 내가 그 자리에 꼭 와주었으면 좋겠다. 서연아.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세진그룹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에 대한 통보였다. 그 순간 주방에서 찻잔을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찻상을 내려놓으며 교묘하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속내는 뱀의 혀처럼 차가웠다. 어머나, 회장님.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니.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하지만 시집온 아이는 출가회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연이는 저희 김씨 집안의 며느리인데 집안 대소사도 있고 한데 그런 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라는 족쇄를 이용해 아버지의 권위에 맞서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이 집안에 묶어두고 세진그룹의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앉아 숨을 죽였다. 한쪽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세상이었고 다른 한쪽은 내가 선택한 남편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지금 두 세상이 나를 가운데에 두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다녀가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결국 그 화려한 세상으로 떠나버릴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남편 김진우 씨는 그저 고개 숙인 그림자처럼 나와 어머니 사이를 불안하게 오갈 뿐이었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세진그룹의 공식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조 실장님이 보내준 내 몸에 맞춘 듯 완벽한 실크 드레스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고 전문가의 손길로 단장된 얼굴은 내 것 같지 않았다. 내 옆에 앉은 진우 씨 역시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내가 더 이상 평범한 민서연으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나를 향해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들. 나는 그 거대한 관심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나의 손을 단단히 잡아왔다. 진우 씨였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그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강했다. 아버지와 오지혜 여사, 그리고 한태민이 우리를 맞았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내 어깨를 감싸주셨지만 오지혜 여사와 한태민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새언니,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꼭 원래부터 이런 세상 사람이었던 것처럼. 한태민이 비꼬듯 말했고 오지혜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칼을 숨긴 채 내게 속삭였다. 아가, 긴장하지 말 거라.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이제는 세진그룹의 사람이니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게다.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나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세진그룹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마침내 나를 소개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애타게 찾아 헤맸던 제 딸 한서연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조명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진우 씨가 내 등 뒤를 지키듯 함께 걸어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단상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세진그룹의 화려한 로고가 아니었다. 낡고 허름한 세탁소에서 땀에 젖은 채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는 여자의 사진. 비좁은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지친 얼굴의 여자의 사진. 초라한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여자의 사진. 사진 속 여자는 바로 나, 민서연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경악과 조롱이 섞인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저게 세진그룹 딸이라고? 세상에 저런 일을 했었단 말이야? 어쩐지 근본은 속일 수가 없지. 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눈앞이 아찔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고개를 돌리자 오지혜 여사와 한태민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가 보였다. 그들이 꾸민 짓이었다. 나의 과거를, 내가 필사적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이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외침에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스크린에 보이는 저 사람이 바로 내 딸 한서연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스크린 속에 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내가 없는 동안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남의 옷을 다려주고 남의 그릇을 닦아주며 흘린 저 땀방울이야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어찌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내 딸의 훈장이고 우리 세진그룹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신입니다. 아버지의 연설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나를 조롱하던 이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롱과 경멸이 사라진 자리에 경외와 감탄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나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곁에 서 있던 김진우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서연 씨의 남편 김진우입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그 눈에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스크린 속의 저 사람은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제 아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었지만 이내 모든 사람이 일어나 올해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오지혜 여사와 한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진우 씨를 바라보았다. 늘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있던 나약한 남편은 그곳에 없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간직한 여자였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부엌 안에서의 조용한 나날이 아니었다. 수많은 플래시와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한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험난한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는 동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전쟁과 제 삶의 결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개 행사에서의 폭풍이 잠잠해진 후 잠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것은 나의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은 이전의 경멸을 넘어 탐욕과 시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내가 세진그룹의 상속녀라는 사실을 이제는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려 들었다. 그녀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시어머니는 온 동네방네에 내가 남편을 등에 업고 친정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는 내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아가, 내가 이제 큰 사람이 되었으니 이 시험이 호강 좀 시켜줘야 하지 않겠니? 이 낡아빠진 집도 좀 넓히고 진우 기죽지 않게 좋은 차도 한 대 뽑아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모든 모욕과 폭력을 견뎠지만 내 진심과 우리 부부의 관계마저 돈으로 재단하는 그 저열함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내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진우 씨에게는 이혼을 종용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녀는 온갖 말로 아들을 세뇌했다. 진우야, 저 여자는 이제 너랑 사는 세상이 달라. 저런 애는 얼른 돈 몇 푼 쥐어주고 내보내야 해. 안 그러면 내 인생까지 통째로 잡아먹힐 거다. 나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나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몰아붙였다. 내가 끝까지 침묵하자 그녀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소리쳤다. 이 독한 것. 내가 감히 이 시어미를 무시해? 당장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지 못해.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방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진우 씨가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 아내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시면 그때는 제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진우 씨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나는 지독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이별이 아닌 함께 지켜내는 길이었다. 진우 씨가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내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의 비서인 조영철 실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양가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통보였다. 그 자리는 상견례처럼 화기애애한 자리가 아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심판의 자리가 될 터였다. 약속된 날, 우리는 세진그룹에서 마련한 법무법인의 회의실로 향했다. 무겁고 단단한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마주 앉았다. 이쪽에는 아버지와 조 실장님, 그리고 그룹의 변호사가 배석했고 나와 진우 씨가 그 옆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잔뜩 겁을 먹은 얼굴의 시어머니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누구를 벌주거나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지난 시간 동안 제 딸 서연이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는 병원의 진단서였다. 내 몸에 남았던 수많은 멍과 상처들이 기록된 종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다. 그건 서연이가 워낙 칠칠치 못해서 제 풀에 넘어진. 그렇습니까?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다음 자료를 내밀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었다. 거기에는 근본도 없는 것이 굴러들어와 아들 인생을 망쳤다. 돈만 보고 결혼한 속물이다. 등 나에 대한 온갖 험담과 거짓이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그 내용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사부인,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내 딸이 당신의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 모함입니다. 이건 다 우리 집안을 흠집내려는 수작이야. 그녀가 악에 받쳐 소리치는 순간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안에는 얼마 전 시어머니가 내게 돈을 요구하며 악을 쓰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 독한 것. 내가 감히 이 시어미를 무시해? 당장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지 못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다 부끄럽소.
새아가에게, 그리고 사돈어른께 내가 대신 사죄하겠소. 그리고 진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와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과 남편의 외면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처절한 후회와 고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응. 그녀는 내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다. 평생 나를 짓눌렀던 그 거대하고 무서웠던 존재가 한없이 작고 나약한 모습으로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시어머니와 진우 씨를 그리고 시아버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저 이 사람의 아내로, 어머님 아버님의 며느리로,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말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 속에서 나는 지긋지긋했던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났음을 느꼈다. 더 이상 증오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씻어내는 듯한 안도감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한 여자의 지독했던 성장통,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담은 이야기. 민서연, 그리고 한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서슬퍼런 시집살이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거대한 부와 권력이라는 새로운 운명 앞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가족을 지키기로 한 서연의 마지막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당신이 서연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읽고 있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잠시라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공유를, 앞으로 펼쳐질 더 깊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지도 모르니까요.